안녕하세요. 김상현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오늘은 20대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한 청년들 4명이 있는데 각자 소개해 보시죠. 이쪽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대에 다니고 있는 임찬혁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대 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여론방송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권순민입니다. 네, 다 지금 각자 소개를 마쳤는데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럼 한번 민주주의를 결정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3대2. 3대2? 3대2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네. 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먼저인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조승은 양부터. 네, 그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담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수결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 독재, 왕정 뭐 이런 것부터 요즘에는 뭐 사회민주주의다, 경제민주주의다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어떤 단어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만 꼽아보세요. 단어 하나만. 저는 요즘 가장 핫 이슈가 그래도 경제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네. 일단 시작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꺼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 수민군? 네. 뭐 경제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뭐 할 말 있어요? 경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뭐 경제 민주화니 뭐 경제 활성화니 하면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다른 많은 이슈들을 좀 붙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제 활성화가 조금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민주화가 붙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이 뭐 물론 두 가지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가 대립되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경제 민주화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경환 장관이 새롭게 등극을 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경제 민주화를 펼치시는 데 있어서 적임자냐고 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세게 나가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효민 씨. 경제 민주화하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그 경제에 있어서 누구나 주인이 되는 그런 걸 뜻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경환 그 새로 되신 분께서 소득을 올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오히려 민주화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려고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하시니까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 그거는 좀 이따 돌아가고. 네. 찬영이. 네, 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이제 권리가 그 분배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재벌이라는 영어 단어가 등극했듯이 그 재벌의 어떤 사실상의 독재와 같은 그런 문제를 타파하는 게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을 시작한 우리 성은 양. 네. 도대체 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갓 2년차 되는 이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핫 이슈로 등극한 게 경제 민주화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야당의 키워드였는데 그것이 여당으로 갖고 감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게 다들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뭐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단어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단어적 설정?
그다음에 단어적 의미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의 합의는 전혀 없이 그 단어부터 이렇게 막 사용이 되니까 각자가 너무 다른 의견과 다른 정책과 막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난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대가 꽤 정치에 관심이 많은 20대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의문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 단어를 설정해 봤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요. 우리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많이 들은 단어인데 사실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민주화 경진자 일단 빼고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화 오늘 주제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먼저 얘기해 보시죠. 이제 내가 안 시켜요. 자유평등 파괴.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다수결의 원칙이 우선 가장 쟁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많은 또 모순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특히 이 다수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라던가 이게 51대 49였을 때 49의 의견들이 묵살되는 거기서부터 이 민주주의의 출발이 다수결이 옳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저는 다수결을 키워드로 삼고 있고 네,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을 떠올립니다. 저는 민주주의 하면 다양성을 일단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주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정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는 그게 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1인 1표를 가지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다양성이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어떤 다원, 다양 이런 걸 담아내고 있으냐 했을 때는 전 조금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잣대만큼은 중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견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냐에 상관없이 그 권력을 배분하는 것. 그것을 뭐 다수결의 원칙이든 그것이 뭐 부의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권력들이 배분되느냐 이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뭐다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네 사람이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뭐 내가 교수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교과서 답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것도 다수결로 정할까? 다수결로 정한다는 바로 그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효민 씨가 얘기한 게 제일 맞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참가자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럼 49대 51이면 49의 의견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 어떻게 보호하죠? 사실 어떤 뭐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던가 할 때 그 어느 한쪽에 약간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뭐 A, B라는 정책이 있으면은 국민의 대다수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1%가 B를 선택했으면 B를 밀고 나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민주주의 원칙이면. 그런데 그 49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사회적 약자라던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 그것들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면 제가 말씀하신 그 다수결에 의한 뭐 문제라던가 이런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있으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51이나 49나 49가 소수는 아니거든요. 이거 그 49가 약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사람들은 약자, 소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꽤 많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게 49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그만큼의 여론을 형성했다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그 내용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약간 지금 양극화되는 것은 51과 소수 몇 %만을 위하니까 이 40 몇 %라는 꽤 다수의 의견이 묵살된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찬혁이가 얘기했던 중용의 원칙 그런 게 여기서 필요하다는 네. 그런 뜻으로 통할 것 같아요. 또 제도상으로도 약간 좀 이렇게 뭔가 1%라도 많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형태잖아요. 우리 뭐 국회만 해도 지금 양당제로 되어 있고 선거구제만 해도 소선거구제여가지고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자리를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걸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다수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51대 49가 전 국민의 51% 49%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75%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보다 5% 내외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절대 대한민국 유권자의 다수는 아니란 말이죠. 거의 30,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딱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대한 참여가 많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이 과연 진정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 들으니까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일렉션이 원래 엘리트랑 같은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수결 제도의 표본인데 그 모델이 그 선거 제도부터 그렇다면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론의 문제까지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와 일렉션이 같은 어원이라면 그만큼 선거 제도가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은 이렇게 지금 49대 51처럼 많은 인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조금 다른 대안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선거가 엘리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남북 전쟁 때도 그렇고 미국 헌법에 선포될 때도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때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 정치 제도는 그러면서 진화해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바뀌는 거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좀 더 해서 우리 민주화라는 얘기를 조금 더 민주적인 거를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주제를 조금 더 사회자 역할이 이렇게 조금 범위를 잘 좁혀나가는 거니까. 그럼 민주적이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쏠려있다. 소수에게 쏠려있다. 그게 독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에 따라서 왕정이라든지 다양한 그 체제 하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독재, 그러니까 독과점. 소수 사람에게 쏠려 있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결이 아니니까 다수가 어떤 걸 원하는데 소수가 어떤 걸 끌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반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반민주적인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뭡니까? 손들어야 되나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 민주주의 오늘 주신 민주주의만 안 하고 그 옆에 공화라는 거, 공화국이라는 거 왜 붙였어요? 대통령 공화. 대통령제가 공화국.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선거라든지 왕정이 아니다 공화국이다. 왕정이 아니니까 아니다. 공화국이다. 네. 옛날에 공화정이라고 네, 그랬어요. 공화정. 오케이. 네. 그 뜻이에요? 헌법 만들 땐 그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4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반성.
아까 사실은 얘기가 나왔는데 소외되는 소수 또는 독재할 가능성 있는 다수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견제 장치가 공화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의 견제가 어떻게 돼 있어? 아까 대통령 그랬는데 공화국은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가 뭐가 있어요? 의회. 의회.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내가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갑자기 말들을 안 하네. 의회 또 언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공화정이라는 그 공화국이라는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인 의회가 있고 사법부.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고 삼권 분립.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건데 그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 돌아가고 우리가 경제 민주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자가 앞으로 딱 붙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거죠. 도대체 경제 민주화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참정권은 다 1인당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제 민주화는 뭐죠? 다 똑같은 돈을 가져야 되는 건가? 참여할 권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체가 될 권리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빵집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빵집들은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지 않고서 그 동네 빵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뭐 할인 행사를 해서 동네 빵집들을 다 죽여놓은 다음에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빵시장을 아니면은 뭐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를 한 걸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제빵사가 꾸민 사람이라면 빵집 사장이 꾸민 사람이라면 빵시장이라는 어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느냐 자기가 차리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닐까라고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워낙 기업들이 횡포가 심하고 또 독과점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경제적인 약자를 기회를 주라. 네. 그게 경제 민주화다.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원래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만 계속 들었지 대선 때 이렇게 뭔지 계속 애매했는데 방금 말을 들으니까 이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화 시키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기회 균등함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뭐 사회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의문인 게 단순히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그 경제 민주화이기 때문에 사실 빵집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지 그것이 뭐 지속적인 거라든지 그냥 왜 너 빵집 차리면 되잖아. 굳이 여기를 가야 되느냐? 이거는 그 너의 선택이지. 그것이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뭐 단순한 경제활동 기회의 균등함,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경제 민주화다라고 하기에는 그 생략된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의무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교육이 첫 출발점이었잖아요. 저희 민주사회가 교육의 기회를 다 누구에게나 열어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우선 기회가 먼저 다 주어진 후에 또 저희가 뭐 복지라던가 이런 다른 사안들을 생각하는 거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는 거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참정권을 누구나 한 표씩 갖는 것처럼 누구나 기회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민주주의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대충 우리 전 세계 국가가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네, 자유. 응?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그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유가 붙고 하나는 사회가 붙어. 이거 뭐죠, 이건? 자유민주주의.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 더 무게 있는 가치를 앞에 굳이 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라면 거기에는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꽤 붙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 다 같이 사는 것,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왜 유럽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것보다는 사회를 더 선호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이제 자유주의가 뭐 민주주의의 뭐 결합이다. 그래서 네. 뭐 경제적인 자유주의가 그 자본주의고, 뭐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뭐 민주주의니까 그 두 가지가 뭐 결합한 게 바로 뭐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었나 보네.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고 정치적인 거가 저기 민주주의인데 네.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거.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느냐가 앞에 붙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인데 시장 원리를 따르는 거고, 저쪽의 사회민주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 원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주의라는 말만큼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그냥 민주주의는 그런 수식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넓게 쓰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 그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경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약한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했을 때 그 약한 사람에게 기회만 주는 거는 부족하다. 뭐라고 그랬었죠? 기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경제 민주화의 가치는 일단 뭐 사회적 약자가 꽤 없을 만큼 그 경제적인 그 이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본을 꽤 어느 정도 스스로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이념, 그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단순하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임금 체제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보장을 해줘야지 임금이 자유롭고 꽤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오케이. 근데 아까 이제 뭐 빵집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여기서도 얘기했고 또 다 같이 얘기했지만 대기업이 하는 그런 주류가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되죠. 자영업으로서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 난 꼭 그 단어 쓰고 싶진 않지만 경영학과 교수니까 뭐 횡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 그런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두 분이 아까 의견이 달랐잖아요. 이거는 기회 균등을 주고 기회를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를 생각하면은 유권자 한 명한테 한 표를 주잖아요. 근데 그 한 표를 행사할 권리도 주지만 일단 행사를 한 번 하면 똑같은 그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대표자들한테 이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똑같이 빵집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하나를 세우는 것과 일반 동네 빵집 하나 세우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주변의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연 같을 것인가? 그게 저는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민주주의가 가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완전하게 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주는 것과 같이 같은 그 위력을 가진 권리, 이거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 기업의 재벌의 횡포, 이거를 막아주는 최선의 장치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요체는 여기서 하나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횡포나 누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워낙 아까 효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람처럼 넓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경제민주화, 뭐 경제민주주의 해놓으면 이렇게 두루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언론 매체도 그렇고 학자들 간에는 도대체 경제민주주의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두 개의 어원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그걸 합쳤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뭐 소수를 이제 좀 더 보호하고 그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지금 논제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 조금 바꿀까요? 그럼 민주주의가 그러면 교육에서는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다 좋은 학교 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교육이라는 의미가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굉장히 교육도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교육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떻다고 봐요? 우선 다 한숨부터 나오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만큼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 공교육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진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민주로 평등하게 교육이 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본 또 자신의 환경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는 교육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란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뭐 교육 기회의 평등이 이제 교육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인이 교육을 받아서 그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만큼 교육 민주주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거 아주 좋은 네. 주제를 끄집어냈어요.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굉장히 교육에 있어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뭐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도 네. 이야기 많이 해본 주제인데 사실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뭔가 애매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기회균등을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일단은 기회균등 형식적으로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빵집 그 사례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기회균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이 일어난 거냐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기회균등이 민주주의를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 사실 뭐 중등 교육까지 벌써 이제 의무 교육화됨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의 다 기회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기회균등만 제공을 한 채로 그걸 약간 우리는 국가 의무 다 했다라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그럼 동등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 자본을 투입을 해서 과외를 많이 시키느냐 아니면 유학 기회를 얻느냐 이렇게 또 경쟁을 그러니까 또 다른 조금 앞에 간 그 라인선에서 또 다시 또 경쟁을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쟁 자체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교육기관의 뭐 평등, 교육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교육의 민주주의 사실 어떤 아이마다 그 가지는 재능도 다를 것이고 도달해야 되는 뭐 교육의 수준도 다를 것인데 그래서 인류적으로 뭐 기회 균등하기 때문에 넌 무조건 어떤 학교에 가야 된다. 이것도 뭐 민주주의인가? 다수결, 다양성도 그 안에 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약간 방골 기질 때문인지 몰라도 저랑 굉장히 반대의 네.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우선 앞에 놓인 한 걸음을 보는 성격이고 네. 이분은 한 걸음 걷기 전에 우선 뒷걸음부터 생각하시는 그거 같은데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국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기회 균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 민주주의가. 왜냐하면 뭐 사교육 철폐를 고민을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다가 워낙 사교육 시장이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걸 봤을 때는 기회 균등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를 막 내가 국가에서 이 아이의 적성에 맞게끔 내가 키워주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 다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좀 돌아오면 주권을 갖는 거고 주권을 갖는다는 건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회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학내 민주화나 아니면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민주화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지금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학 교육을 뭐 4년 받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2년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14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특히 뭐 초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우리가 어떤 교육에 관한 모든 뭐 편성권이나 교육권이 다 교사나 아니면 뭐 교장 아니면 국가에게만 있었지 과연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는 그 수혜자들에게 교육의 어떤 그런 편성할 기회나 그걸 관리할 기회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딱 들어간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어떤 배우고 싶은 걸 배운다거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교육과정을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고요. 물론 초등학생 정도라면 좀 힘들겠죠.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대체적으로 나라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좀 대충의 커리큘럼 과정들을 짜놓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서로 뭐 문이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체육과 배우고 싶은 애들은 그 운동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선택권을 점점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오면 이제 의무 교육이 끝났으니까 너네가 정말 하고 싶은 과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그 수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져가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옳은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근데 최근 교육감 후보 선거전이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교육감을 자기들의 힘으로 뽑게 해달라고 한 거 다 아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가 어른들은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만큼 인생을 좌우하는 그 시기가 없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지정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 분노가 이제 반발심으로 표출돼서 그렇게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자신이 선택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받고 싶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교육기관이 입시기관화 돼버렸잖아요. 뭐 공교육조차도. 근데 과연 그런 교육이 옳은 것이냐라는 그 의문이 근본적으로 드는 거고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바로 교육감 선거에서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까 좀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교육과정을 선택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문이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히 문이과랑 예체능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편성 자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교육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표가 짜져서 나왔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선택해서 물론 필수 과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미국이나 저쪽 유럽 쪽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과목들을 짜고 각자의 커리큘럼을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교육에서 없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멀리 볼 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요? 옛날부터 왜 그렇게 교육을 중요시했죠? 우리 대한민국 또는 우리 조상님도 굉장히 교육을 중요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유교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멀리 보자면 뭐 교육, 배움 이런 걸 중시했던 성리학이나 유교의 영향.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교육이 어떤 유일한 어떤 출세의 길,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로 된다는 느낌? 그렇지. 출세의 길,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우리 흔히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누구나 공부를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하다 보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은 신분 상승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평민이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우리 경제민주화하고도 연결되지만 사교육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해결 안 해주고 뭐 다 쉽게 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네는 민주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약간 또 의문이에요. 저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 그 어떤 아이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듯이 그 음식을 먹듯이 어떤 특정 교육을 받겠다 이래서 그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의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도 쳤다가 그다음에 이과로 왔다가 그다음에 법대도 이중 전공을 하고 또 필수 교양 과목을 왜 들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몰랐다가요. 제가 저는 문학에 정말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쓰면서 또 이제 거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꽤 골고루 해서 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꽤 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 이제 뭐 민주주의, 뭐 경제, 뭐 대기업, 뭐 특정 좋은 대학들 뭐 이런 게 갈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도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게 왜곡이 된 문제는 어머니들의 열정, 그 중용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아닐까. 자,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서 이제 토론을 이끌려고 하니까 내가 또 떠오르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많이 듣지 않아요? 자, 내가 갑자기 이제 관료가 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다양하게 접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뭐가 뭔가요 지금? 다양한 과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지 않나요? 뭐 체육만 해도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만 해도 저는 그거를 뭐 실습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도 뭔가 교사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교육과정에 쓰인 대로 약간 좀 되게 다양한 걸 한 가지 방법으로 배우니까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잘 모르죠. 다양한데 한 가지만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 30년 전 초등학교 한 반에 80명이었다, 70명 공부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3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다룰 수 있는 학생의 수 그게 훨씬 적어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교육을 실현하려면 지금 뭐 음악 시간에는 배우고 싶은 뭐 리코더 배우고 싶으면 리코더 배우고 피아노 치고 시험 치고 뭐 이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뭐 핀란드나 이런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몇 개국에선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과연 단기간 내에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 범위와 현실적인 그 고려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데 이제. 네, 저는 거기에서는 의지만 있어도 꽤 네.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단순히 일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행정적인 그 편리함 이런 걸 위해서 약간 왜 평가 방법도 쉽게 일률적으로 왜냐면 또 그것도 이 학교 저 학교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평가 받는 부분에서도 뭐 그 차이가 나지 않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꽤 교육자들의 의지가 있으면 한 가지 방법 말고 최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지 우리가 않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 다양성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민주적이라는 얘기에서 교육에서조차도 그걸 제대로 시연을 못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가는 각자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똑같이 다양히 그 퀄리티의 다양이 아니라 퀀티티의 다양함을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입시 기관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뽑으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니까 똑같은 거를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양한 걸 가르쳐서 뭐 승마도 가르치고 뭐 양궁도 가르치고 아니 원한다면 뭐 토론 교육도 가르치고 뭐 심지어는 뭐 정말 극단적으로 뭐 수영도 가르치고 뭐 농사짓는 법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교육이 입시 기관화 돼버리고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한 대학생 양성 예비 대학생을 양성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혈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입시 기관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납득을 못할 테니까. 이렇게 그 방식이 좋지만 받는 아이들조차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 스카이 이렇게 대학교 입시 그 서열화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한들 받는 입장에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선생님들이 더 이상한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바꾸려면 한 번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대학교도 프랑스처럼 뭐 정말 서열화되지 않은 대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바꿔놓은 다음에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으로 수학을 친다 이런 거. 너는 음악 다 배우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과 원칙 경쟁은 거야, 수학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더 이제 말씀하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네. 보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준사회에 해당되는 대학에 가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은 사실상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에 뛰어드는데 그 사회에서 미리 생활하고 있는 선임자들, 어른들이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가, 자기의 밑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현재 입시기관화 시킨 그 네. 세태에 굉장히 그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제 뭐 체육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영어를 하든 뭐 수학을 하든 하여튼 앉아서 필기해야 되는 공부를 해서 뭐 수학을 한다고 해서 뭐 경제연구소 뭐 이런데 뭐 간혹가다 무슨 전공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된다. 앉아서 하는 공부에서 이제 그런 어른들의 생각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 뭐 대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 뭐 잘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 바꾸면 어떡하죠? 걔네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어른들이 사실상 크게 원하지는 않았던 기성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기성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는 과연 우리가 옳은 방식인가? 그 선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의 인식, 사회의 인식이 먼저 바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다음에 애들을 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두 가지 질문해볼게요. 어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어른들이 바뀔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 세대가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민주적입니까? 어른들은 민주적이 아닌 것 같다든지 더 민주적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보다 더 어린 동생들 걔네 민주적인가? 한번 그런 두 가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세대 아무래도 저는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랑 반대가 되는 게 물론 독재도 독재지만 좀 권위주의적인 것도 민주주의적인 거랑 권위주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좀 윗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더 민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기성주의를 시스템으로 본다면 약간 시스템에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겠죠. 근데 그 시스템으로 안정화된, 그러니까 시스템은 약간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장점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기성세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분들도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뭐 배반을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에 편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고착화 시켰는데 그 고착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른들이 꽤 많은 실험들을 해서 7차 교육과정 뭐 이런 것도 생겼고 실험 정신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성 세대들이 자기 밑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기대하는 가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 변화를 시킨 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꽤 많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시스템 자체들이 왜곡되고 뭐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을 이미 기성세대들이 기성세대만큼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화를 물려주지 말자는 그런 것 때문에 대안학교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차츰차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상한이? 승민 군이 자신감 지금 내 앞길 차리기가 힘들어서 다름이 아니고 저는 그 어른 기성세대보다 20대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본 영화 혹성탈출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서 그 시저가 얘기하잖아요. 그 유인원이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인간과 많이 닮아 있었다. 결국에는 똑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아마도 기성세대가 되고 나면 또 밑에 세대들은 맞아. 계속해서 기성세대야 고착화됐어, 실험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세대 간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의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지 뭐 기성세대와 우리가 뭐 누가 더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얘기를 또 해주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다수결 또는 뭐 자유, 또 다양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통, 그렇죠? 소통이 또 이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한 그렇죠. 요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세대별로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그때 그 세대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민주주의, 자기네들이 제일 민주주의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소통이다. 소통 민주주의의 또 하나 요체로 우리가 소통을 뽑아냈는데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1시간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50분 정도의 토론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개입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논점은 여러분들께서 풀어가시지만 혹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점이 조금 더 반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 더 있거든요. 나머지 한 지금부터 10분 정도인데 소통은 조금 이제 2부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가령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란 민주주의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온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투쟁과 이 스트러글의 역사잖아요. 서로 그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들을 쟁취해 오는 과정에서 낸 게 민주주의고, 혹은 예전에 제일 태동했던 그 헬레니즘의 민주주의도 그런 부분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민주주의가 가진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주의부터 교육민주주의, 기타 민주주의까지 다 지금은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라는 게 껴들어져 있는 서로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계는 어디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만까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돼도 내가 만족하겠다. 지금 아이디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저희는 그걸 쟁취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돼도 난 이 민주주의에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이게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개입을 가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좋아요. 교수님께서 하시다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께 말씀드리고. 되게 어려운데 이건 어려운데 아무튼 해볼게요. 우리 얘기해 보지 뭐. 마무리를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나도 이거 갑자기 생각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좋은 거고 또 사실 어려운 거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간 얘기도 했더니 저기 9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옛날 조상들 그렇고 다 그들 나름의 최고의 민주주의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민주주의 한계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선상에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있는 우리나라, 우리 세대에서 민주주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예를 들든지 여러분 생각을 하든지 뭐 한번 그런 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테네. 아니 이렇게 딱 쉽게 받아들이게 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되는 날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좀 민주화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나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는 만족하시죠? 우리가 세계 제일 앞서는 만족할 것 같은데 네덜란드 오케이. 국민 가시는 저는 다양성을 계속 얘기할 때 오케이. 소수자의 정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동성애자 뭐 차별금지법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소수자 중에 가장 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가 그런 민주주의가 물론 민주주의 최고의 꽃이 대통령 아니지만 어쨌건 행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민주화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 말씀 듣고 좀 많이 각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모호했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직접 민주주의 옛날에 아테네 시대로는 저희가 못 가잖아요. 그렇게 못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자를 뽑을 때 각 분야에서의 대표자들이 될 수 있는 사회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 안전적인 문제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게 정치만 아시는 분들끼리 정치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그게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표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접하게나마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도 내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회. 네. 이게 민주주의가. 제가 생각하는. 저는 간택주의에서 벗어나고 첫 번째 간택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 이 두 개가 제가 올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간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뽑히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회가 민주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뭐 민주적이라고 해도 그래서 간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경험자들, 이런 분들이 뭐 직접 참여도 하시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하지 않는. 꽤 많은 요즘의 세태들은 키워드가 의심이 아닐까. 이게 진짜로 맞는 보도일까? 언론에 대한 보도.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맞는 여론조사일까? 뭐 그런 거 아니면 믿어주세요. 네.
이것이 어떻게 뭐 순간적으로 왜곡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보고 있는 기사가 정말로 맞을까?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로 민주적일까? 뭐 이렇게 수많은 계속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서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저는 사실 지금의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간택주의,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훈 양 얘기는 우리 효민 양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간택을 한다는 건 결국은 거기 줄대고 잘 아부한 사람을 뽑는 거니까 네. 전문가를 안 뽑고 네. 그렇죠? 그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저 사람이 전문가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사회. 네. 의심 안 하고 제가 뭘 알겠어. 네. 그런 게 아니라는 네. 그런 진짜 민주주의 네. 사회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니 천영이가 얘기해서 또 하나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남의 가치관을 판단할 때는 중용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틀렸다라고 말을 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 그게 오늘 그게 진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사회다. 갑자기 와닿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공산주의 막 이런 거 잡혀갈까봐 되게 부담스러운데 안 잡혀가 그 정도는 안 잡혀. 조금 더 세게 해주셔요. 저 민주주의에 뭐가 잘못됐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걸 또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네, 맞습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 좋네요. 이게 생각보다 오늘 사회 맡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또 우리가 깊게 또 폭넓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나올까봐 겁냈는데 이제 저도 뭐 여러분처럼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 제가 또 애도 낳고 애도 크고 애들도 이제 다 크니까 저는 소박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른 게 삶의 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거기서 얘기되는 건 행복이잖아요.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 그러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소박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돼.